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1장 주식 투자의 두 번째 증권 분석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5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번이 그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 같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주가 변화의 추세를 그 발견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매매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매매 시점 언제 사고 언제 팔 건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이 매매 시점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것은 뭐냐? 그건 뭐 당연히 기술적 분석이죠. 예. 기술적 분석은 그 주식이나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어떤 패턴을 발견해 내 가지고 향후 미래의 주식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6번도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뭐 다우 이론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뭐 가로 넣어놓고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거는 또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7번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라서 한번 보시면 7번은 엘리어트 파동인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요 상승 5파 그래서 올라갈 때는 5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개 파동을 그린다라는 거고 내려올 때는 즉 하락할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그 변화를 갖다가 예측할 때 이 5개의 파동을 주식 그 그래프에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요, 개별 주가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큰 지수, 예,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 같은 그런 어떤 지수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뭐 네 가지 가격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거 우리는 이제 봉 차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봉 차트. 그래서 이제 봉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제 하루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가죠. 네, 그것을 갖다가 뭐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루에 끝나는 가격을 우리는 종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1,000원에 끝났다고 할게요. 하루 중에 가장 높이 오르는 가격을 우리는 고가라고 하고 11,500원까지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저가는 가장 낮은 가격이고 9,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가하고 그 다음에 종가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큽니까? 종가가 크죠? 그러면 이것은 상승하면서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상승하면서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양봉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양봉으로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빨간색 봉으로 그린다는 거죠. 예, 빨간색 봉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빨간색 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근데 종가가 올랐죠? 올랐으면 11,000원. 이게 종가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봉으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는 윗꼬리입니다. 그래서 11,500원. 그 다음에 저가는 아랫꼬리입니다. 9,000원. 뭐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이제 양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를 비교해 보니까 만약에 시가가 크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00원인데 종가는 9,500원에 끝났다. 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가는 10,000원인데 종가는 9,500원이니까 얘는 하락하면서 끝난 거죠. 하락하면서 끝났다면 이것은 우리는 음봉이라고 하고요. 검은색이나 혹은 파란색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시가가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종가는 이제 그 9,500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봉으로 그리시고요. 꼬리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11,500원, 저가 뭐 9,000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봉 차트입니다. 봉 차트. 자, 9번을 볼게요. 9번 같은 것도 뭐 굳이 이걸 우리가 풀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10번 볼게요. 10번 보시게 되면 뭐뭐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하락을 주도하는 매도세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매수에 관해서 추가 하락을 저지해준다. 우리가 이제 주가 이게 하락을 하잖아요. 이제 주가 이게 계속 하락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뭐 떨어지려고 해도 이게 뭐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선. 그래서 지지선에 닿게 되면 결국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잘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저항선에 부딪히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물론 올라가다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향후 계속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뚫었던 이러한 어떤 그 저항선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잘 못 올라가는데 어쨌든 저항선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매수세가 강해서 어쨌든 뚫었어요. 뚫었으면 나중에 이게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뀔 수 있고요. 자, 어쨌든 10번의 그 답은 지지선과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인데, 11번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 이상 그 상승하면 매입하고, 그 다음에 뭐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면 매각하는 그런 방법은 필터 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요. 주가가 뭐 내려오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 바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필터를 정합니다. 필터는 자기가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15%라고 하자. 그러면 15%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15%가 오른다면 이때 우리는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뭐 주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갔는데 그만 저항선에 부딪혀서 결국은 떨어졌다. 그러면 꼭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15%가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매도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필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요거 보시게 되면은, 답은 어쨌든 1번입니다. 1번은 이제 그 양쪽 분석입니다. 재무제표 분석. 우리 재무제표 분석 많이 하죠. 매출액 순이익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재무비율 분석을 갖다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숫자로 나타냈었잖아요.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양쪽 분석이라고 합니다. 양쪽 분석. 하지만 그 산업구조 분석이라든가 혹은 원가구조 분석, 유통경로 분석은 숫자로 나타내지 않는 이 질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번의 답 1번. 1번이 이제 양쪽 분석이고 나머지는 다 그 질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기본적 분석에서 거시적 접근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그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과연 주식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인가, 경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괜찮다면은 어떤 산업이 특히 괜찮은가. 그 다음에 그 산업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산업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 같은, 즉 가장 잘 나가는 기업 혹은 1등 기업 혹은 앞으로 전망이 좋은 기업은 무엇인가, 기업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분석하고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탑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어떤 하나의 기업을 잡고 괜찮으면 과연 그 기업에 속한 산업이 좋은 건지 파악해보고 그 산업이 좋다면 전반적인 경제상도 괜찮은지를 파악하는 방법. 이게 뭐 거꾸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처럼 이렇게 경제, 산업, 기업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과 주가와의 일반적인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주가도 상승한다. 이건 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경제가 좋아지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기업 실적도 좋아지잖아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주가도 상승한다. 맞는 거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죠. 이제 돈값입니다. 이런 금리가 만약에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자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자산 가치. 왜냐면 돈 가치와 자산 가치는 상반된 관계에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자산 중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이게 이제 3대 금융 상품이죠. 그래서 뭐 요새 금리가 많이 좀 하락을 한 상태니까 부동산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가격도 올라가죠. 자,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는데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1달러에서 만약에 그 500원으로 이렇게 하락했다 칩시다. 1달러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한 거죠. 그러면 내가 물건을 수출해서 1달러를 받았고 1달러를 받으면 1000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환율이 하락하는 바람에 1달러를 똑같이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출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무조건 주가는 하락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환율이 하락해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뭡니까? 수입 가격은 싸집니다. 즉 물가는 안정되죠. 물가가 안정되니까 기업의 비용은 줄어들고 따라서 기업 실적 개선돼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왜냐면 만약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1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1000원으로 바꿔서 이 1000원으로 주식을 갖다가 매수했어요. 1000원으로. 근데 뭐 주가가 안 올라서 그냥 뭐 다시 1000원에 팔았어요. 1000원에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가야지 라고 해서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외환시장 갔더니 1000원을 주니까 이제 1달러에 500원이라서 1000원을 주니까 2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바람에.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에서는 재미가 없었지만 환율이 하락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익을 본 거죠.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하락하면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하락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겠죠.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이야기는 뭐 수입보다는 수출이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상수지 흑자폭이 좀 커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주가에는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자, 15번
다음의 재무 비율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는데, 요거는 뭐 보게 되면요, 유동 비율이라든가 당자 비율, 운전 자본 구성 비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유동성 비율입니다. 예, 유동성 비율. 그래서 이제 유동 비율이니까 당연히 유동성을 나타내겠죠. 당자 비율은 유동 비율을 계산할 때 우리가 그 재고 자산을 뺀 거,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게 바로 당자 비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운전 자본 구성 비율은요, 이제 우리가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유동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비율들입니다. 1, 2, 3번은.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은 총 자본분의 타인 자본, 혹은 뭐 자기 자본분의 이제 타인 자본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런 부채 비율은 결국은 자본 구조 비율이죠. 예.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이제 자본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본 구조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그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은요, 그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식 가격의 흐름을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내재 가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좀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 분석입니다. 자, 17번. 다음 중 기술적 분석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그 기술적 분석은 어쨌든 주가의 어떤 과거의 흐름, 주가 혹은 거래량의 어떤 과거의 어떤 추세,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패턴을 분석해 가지고 향후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3번을 보니까 뭐 유럽의 신시장 개척을 했다. 이거는 그 주가의 어떤 그 추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특히 질적 분석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번은 관련성이 가장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8번. 캔들 차트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봉 차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봉 차트라고도 하고 혹은 캔들 차트라고도 해요. 캔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캔들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뭐 보게 되면 여기가 뭐 시가, 그 다음에 여기는 종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고가, 여기는 저가잖아요. 그래서 시가, 종가, 저가, 고가. 그러면 이제 18번의 답은 4번이죠. 지정가는 이건 관련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정가는 그 아마 그 주문을 낼 때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그 가격, 그걸 우리는 지정가라고 합니다. 자, 19번.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그 분석에서 주식 매입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요, 그 주식 가격이 이렇게 뭐 주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이제 주식의 흐름과 조금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이동평균선을 그려볼게요. 단기와 장기는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를 갖다가 뭐 5일이라고 한다면 장기는 20일이 될 수도 있지만, 단기를 20일로 놓고 하면 장기는 60일, 60일을 단기로 한다면 장기는 120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상대적인 것들. 자, 장기 그래프는 뭐 좀 완만하게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했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매입 주식을 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 이렇게 그 단기가 어떻게 됩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하향 돌파죠. 이럴 때는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답은 3번이죠.
단기 이동평선이 중장기 이동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즉 상향 돌파할 때가 바로 매입 시점입니다. 20번 다음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뭐 1, 2, 3번은 다 기술적 분석입니다. 근데 3번은 요거는 제품 수명주기 분석은 제품 수명주기 여러분 아시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로 제품은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품의 어떤 수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뭐 제품 수명주기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해당 기업의 제품이 만약에 쇠퇴기다. 그러면 뭐 그 주가는 별로겠죠. 하지만 성장기다. 그러면 그 주가는 좀 좋은 좀 올라가는 경향을 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1, 2, 3번은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21번.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랬는데요. 1번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일정한 변동을 갖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그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변동,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의 어떤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주가 변화 양상을 기초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주가 변동의 시발점인가 하는 해석이 분석자마다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패턴 분석할 때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주가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락이 시작됐는지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아니다. 전고점부터 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아니다. 우리가 추세 분석을 그려보니까 결국 한 요 정도부터 시작이었다. 뭐 이렇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기술적 분석은 주식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여 이게 틀렸습니다.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기술적 분석은. 그리고 어쨌든 답은 3번이네요. 예. 4번.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단기적 변동에 집착하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왜 올랐을까? 왜 떨어졌을까?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물음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그래프로 혹은 추세로 혹은 패턴으로 나타내 가지고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21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 수고하셨습니다.